그 속보가 나왔었던 게 한 1시간쯤 전에 비서실장이 정진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. 네, 맞아요. 10시에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10시. 만났잖아요. 그래서 정진석이랑. 정진석은 어떤 비서실장에 만약 임명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? 정진석의 스타일상 저도 인터뷰를 심기경호. 경호죠. 심기경호. 네.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카드는 진짜 제가 볼 때 패착 중에 패착인 것 같다는 느낌. 그러니까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는. 그러니까 네. 적어도 지지층들을 결속해내거나 아니면 중도층들이 그래? 그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변했나라고 느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물찬 듯 술에 술찬 듯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왔다. 정치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.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보수층 내에서는 그 뿌리와 같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집안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험난한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할 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가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네. 좀 아주 무난한 사람들을 사람을 앉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? 저는 그래서 오히려 총리 카드가 뭐가 좀 큰 문제가 있나 느낌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총리 카드로 뭔가 한번 깡 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뭐 예를 들면 야권 카드가 남아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. 이분과 관련해서 박영선 카드를 밀려나 보죠?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한번 정진석 이력을 한번 쳐보세요. 제 기억에 맞다면 한일 의원연맹 관련해서 회장을 하셨고 제가 두 가지 한번 쳐보십시오. 지금 확인을 해보십시오. 제가 친일 저희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. 네,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이 2022년 7월부터 한일 의원연맹 회장 맞네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장면이 성김 있죠. 당선자 신문에 성김과 정진석 그리고 대통령이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그때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기억이 안 나네요. 4명 정도가 만나서 불쾌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.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고요. 예, 4명 맞네요. 대통령과 성김과 그렇죠? 성김을 만났을 때가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게 저는 몇 차례 방송에서 제가 가장 실패한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에 저걸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모든 자기의 속내를 다 들켜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성킴과 근데 그 만남을 뭐 주선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성킴과 정진석과 윤석열이 만났는데 성킴은 그때 차관보도 아니에요. 차관보 출신도 아니야. 맞아요. 그렇죠. 그냥 1급 정도야. 1급 정도. 그렇죠. 1급 정도를 지금 사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. 저 옆에 있는 분은 누군가 그 외교 관련된 조태용 대사 그렇죠. 이 성킴이 왜 그러냐면 외교부랑 엄청 친해요. 그렇죠. 특히 외교부 그 북미국 라인하고 엄청 친하고 여기저기 예를 들면 안 좋은 거래들도 다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일종의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면일 거예요. 이게 당선자 시절에 같이 저녁하고 술 한잔 술하고 모든 것을 대통령의 성격상 또 다 말해버렸을 거거든. 그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. 그러면 그때 그걸 뭐 준다고 하더라도 주고 나서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. 아니 어떠한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죠.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누구하고 외교를 하든 간에 우리는 받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렇죠. 내주기만 말하지 말았어야죠. 급이 안 맞는 거죠. 급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. 왜냐하면 누구를 만난다는 건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메시지잖아요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낸 주요국 첫 번째가 중국이었더만요. 그러니까 중국은 당선되자마자 그랬고 그 다음에 취임식 때 부총리급을 이제까지 내보냈는데 부주석을 내보냈어요. 주석을 내보냈지 그때. 넘버 3를 내보내버린 거예요. 그만큼 중국은 이 국면에서 보수 정부와 리버럴 정부는 굉장히 한국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에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뭔가 제스처를 했어. 근데 완전히 그냥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. 그렇죠.
외교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이 해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습니다. 참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외교 문제는 거의 빵점이라고 좀 봐야 돼요. 2년 지나고 이제 거의 지금 수습 불가의 상황이고 G7도 지금 못 나가고 초청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. G7 초청 안 하고 있죠. 우리가 20년에 초청받았고 21년에 받았고 그렇죠. 2016년에 받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받았는데 그렇습니다. 이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. 이번에는 초대도 안 받았고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모든 걸 해줬는데도 그렇습니다. 이렇게 팽당하고 치욕을 사실 당한 거죠 말하자면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파워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국제사회가 다 아는 거죠.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도 거죠. 저 사진에는 최소한 센터에는 있네요 대통령. 그럼 사이드에 있으면 아니야 나 하도 대통령이 맨날 끝에 있는 것만 보이고 대통령이 사진 중심에 있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그래도 기쁘네요.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보니까 한동훈도 끝에 주로 희한하네.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저런.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고 그래. 그렇죠. 이렇게 외교를 할 때는 다 퍼주기식 외교인데 실제로 이제 야당과는 아예 만나지도 않아. 야당이 북한이야, 중국이야. 볼까요? 영수회담 보시면요. 602일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8번을 제안했대요. 다 생깐 거예요. 보세요. 2022년 8월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령연설하면서 만나자 그랬고 29일 날 그 다음 날이죠. 29일 날 만나자 그랬고 그 다음 날인 또 8월 30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너랑 나랑 1대1은 절대 안 된다. 내가 생각해 보긴 하겠다. 그냥 예의상 한번 한 말이잖아요. 그리고 9월 8일 날 추석 직후에 보자고 또 대표가 얘기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된다고 아예 반응이 없었고요. 9월 13일 날 얘기했고요. 9월 14일 날 이때 얘기했는데 이때 역시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.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2023년 1월 12일에 또 만나자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니까 정진석 당시 시장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.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었고요. 뭐 도둑놈 운운하는 얘기가 이 당시 나왔어요. 그리고 2023년 1월 30날 또 만나자 그랬는데 역시 이때는 뭐였냐면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2번이나 소환당했을 때 그러니까 나 검찰 좀 그만 부르고 용산으로 불러달라. 역시 답이 없었고 2023년 9월 29일 날 또 역시 한번 얘기했는데 역시 답이 없었다가 요번에 총선 참패 이후에 갑자기 대표가 2024년 4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총선 다음 날 역시 답이 없다가 갑자기 총선 패배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돼버린 거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8번, 9번째 만에. 자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무 치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관철을 시키네.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제 또 민생 문제랄지 의제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또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당 측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뭐 정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. 근데 제 생각에도 왜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만약에 정진석이 된다면 아니 경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기되는 상황에서 왜 정진석인가라고 하는 분들 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. 또 하나는 갑자기 한 거잖아요. 영수회담 따지고 보면요. 그렇죠. 정세전 좀 이러면 탄핵의 기시감 왜냐하면 비선 논란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MBS 갤럽 여론조사에서 27%, 23%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상황이 똑같아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비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여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수가 흔들리고 따로따로 각방 쓰면서 박근혜 탄핵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이 정리가 돼야 영수회담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걸 암시했었는데 뭐 갑자기 4월 19일 날 아침 일찍 그 4.19 참배하고 온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아니면 상황 복구가 안 되겠다. 이게 추락하는 거잖아요. 지지율이라는 게. 지탱하지 않게 되면 또 뭐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. 내려간 지표가 대부분 저기예요. 보수예요. 보수의 한 축이 다 무너져 버린 거니까. 좀 그래서 이 영수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내용이 나오겠는가?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이 진짜 민의를 느끼고 야당의 제안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담내할 내용이 있어야지 그 영수회담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저렇게 정책적으로 받아 안아서 일주일 사이에 뭘 줄 수 있을까?
저는 일단 당장 25만 원 얘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이 문제 마찬가지지만 당장 기재부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만 윤재욱 원내대표만 살짝 얘기한 정도인 거잖아요.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? 수용할까?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기조를 갖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. 예. 야,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당대표가 요구하는 이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왜 이거 줍니까?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야, 이거 수용할 수 있을까? 저는 그래서 첫 문턱부터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제대로 될까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